이번에 이재명이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죠. 워낙에 검찰 조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보시는 분도 그렇게 뭐 신기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해외였으면은 글자 그대로 뭐 토픽감이죠 이게. 다른 게 뭐 해외 토픽감이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검찰에 출석을 하고 재판에 나가는 숫자가 무슨 뭐 국회에 출석하는 숫자보다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은 게 백현동 이 특혜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저만큼이나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미 그 습성과 그 메커니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개딸들한테 선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이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진짜 겁이 많고 누구보다도 지금 자기가 구속이 될 거라는 걸 걱정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 그런 식의 어떤 그 선동 기술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난 뒤 이재명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개딸들을 상대로 손까지 흔들어주는 여유를 보여줬는데, 정작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 앞에서는 얼마나 이재명이가 비굴하고 당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이재명의 모습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심리적인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원래 하는 것처럼 헛소리를 이어갔죠. 검찰이 사실과 사건을 꿰맞추고 있다, 뭐 조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겉으로는 이재명이가 뭐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뭐 지지자들한테는 엄지척 이렇게 하면서 막 당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지금까지 검찰 조사는 다른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30쪽짜리 진술서를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가름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30쪽짜리 진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름을 한 게 맞기는 맞지만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해명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명하는 과정이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더 오래 걸렸습니다. 13시간 이상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자정을 넘겨서 조사가 끝났었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조사를 받을 때도 약간 이재명이가 스텝이 꼬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6시 반에는 나가야 되겠다, 6시에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버텼다가 검찰이 문건 하나 내미니까 당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이 내밀었던 그 문건이라는 게 성남FC 후원 그거와 관련된 이제 문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그때도 야, 정진상이 그랬다라는 거냐 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듯이 정진상한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이거와 비슷하게 스텝이 꼬인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물어봐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검찰이 제시했던 허를 찔렀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재명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제시를 했다는 것인데, 사건의 지금 뭐 발단을 보니까요, 2002년도 그 이재명이 검사 사칭했다라고 하는 그 논란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유죄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또 헷가닥해가지고 2018년도에 누명을 썼다,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확정 판결이 나와가지고 150만에 확정이 됐는데 뭐 뭔 놈의 누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다시 기소가 됐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인섭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증언해달라, 유리하게 증언해달라 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위증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 해명하고 있냐?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전화를 걸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일단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해달라라고 하는 취지였다라는 식으로 의도는 지금 저렇게 지어내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이재명이 무슨 뭐 김인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진실을 얘기해달라?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김인섭이가 실제로 일단 뭐 전화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재판에 나가가지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긴 했다는 거고, 그 증언이 검찰이 보기엔 뭐다? 위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100% 위증입니다. 왜? 두 가지 경우를
봤었을 때 위증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인지, 온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인간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왜? 이 전화를 걸었다라는 건 분명히 이재명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김인섭이랑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0년이 안 됐는데 관계가 끊긴 지, 관계가 끊겼다라고 한다면 전화도 제대로 안 건다는 뜻인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재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발 좀 진실이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이 뭔 놈의 관계가 끊겼다라는 겁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김인섭 본인 스스로의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과 정말 김인섭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뭔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보면 끝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김인섭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나한테 위증을 시켰다고 인정을 했겠나?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나한테 위증을 시킨 게 맞기는 맞지만 이재명이 어떤 인간이냐, 그거를 인정을 할 만한 인간이냐, 이렇게 실토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이미 김인섭 씨는 어떤 상태입니까? 위증 혐의로 입건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백현동급 개발 특혜에 대해서도 김인섭 씨가 약간 이재명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식의 증언까지도 했죠. 그쵸? 구체적인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두 사람한테 돈이 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이재명과 정진상 두 사람이겠죠. 이 위증 혐의까지도 이재명이한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이재명이가 이번 검찰 조사를 받기 전과 받고 난 뒤에 굉장히 다른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한 가지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을 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이재명의 이런 식의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애당초 일단 저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용도 변경 전에 땅을 팔았던 게 한국식품연구원이죠. 그러면 용도 변경하기 전에 땅을 팔았으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배임을 저지른 것이다. 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배임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용도 변경은 누가 해준 건데요? 이재명이가 한 거 아닙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땅을 팔고 난 뒤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가지고 지금 정발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금 아시안 디벨로퍼인가? 거기서 3천억 가까이나 이익을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책임이 어떻게 지금 한국식품연구원한테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지금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조사를 받기 전에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용도 변경에 대한 혜택, 이익은 누가 받다라는 거예요? 한국식품연구원이 받다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배임죄가 누구한테 적용이 돼야 된대요? 한국식품연구원한테 적용이 돼야 된대요. 근데 배임죄라는 게 뭡니까? 이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아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배임죄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배임죄가 적용이 되려면 이익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이익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었던 거를 이익을 안 보게 됐었을 때 배임죄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의 지금 주장에 따르면 조사를 받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익을 봤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입장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안 봤다, 그러니까 배임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맞지 않는 소리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이미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멘탈이 흔들렸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김인섭에 대해서 내가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식의 녹취록을 검찰이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을 했으면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조사를 받기 전에는
조사는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갑자기 얘네들이 배임주다 이런 식으로 지가 멘탈이 흔들렸으니까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이가 검찰 조사를 네 번째 받고 난 뒤에 이재명이 됐거나 그 밑에 기생하고 있는 인간들이 됐거나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재명이 됐거나 그런 비슷한 인간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최악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게 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야, 설마 인간인데 이렇게까지 하겠냐라고 하는 거 그거대로만 그냥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이재명이 앞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마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면은 이재명은 정말 정상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해기망측한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에 대해 가지고 재판에 가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까? 자기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아니 도대체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왜 도대체 야당 대표라고 있는 겁니까? 자기 뭐 아내가 됐거나 딴 사람이 됐거나 얼굴도 구분을 못한다는 뜻일 텐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야당 대표라고 앉아있겠을지 지방 구석이나 똑바로 관리를 해야지. 실제로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안면인식 장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또 도대체 이재명이가 어떤 병명을 공개할까 이것도 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좀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재명이가 꺼내들을 새로운 말은 아마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벌써부터 치매 증상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이 이번에 개딸들 소집령을 내렸던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문짝 말하게 지난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와는 다르게 몇 날 몇 시에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 개딸 동원령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의도가 뭐냐? 뻔한 거긴 뻔한 걸 텐데 그래도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재명의 답변이 뭐예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거 있잖아요. 10시 20분에 뭐 간다고 하셨던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모른 채로 그냥 뭐라고 해요?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안면인식 장애가 있고 뭐 치매가 있다라는 소리를 한들 구속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재명이가 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주변에 기생하고 있던 사람들이 묘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박찬대 같이 원래부터 이 뇌가 완전히 이재명으로 절여져 있는 뇌가 막 녹다시피 그렇게 절여져 있는 인간들이야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있는데 의외의 지금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도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좀 기대가 됐던 사람인데 예상 외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이번에 이재명이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똑같았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했지만 당당하게 그냥 침묵을 지켰죠. 그렇죠? 30쪽 가까이 되는 진술서만 내놓고 따로 뭐 답변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이재명 조사받았던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인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쭉 조사를 받을 때 이재명이가 검찰 조사나 오래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식사 저녁 먹기 전에 내가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곰탕 뭐 먹고 나갔나 뭐 어쨌거나 그래서 한 6시 7시 뭐 이때쯤에 이제 뭐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검찰 조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놀랍게도 자정을 넘겨가지고 검찰 조사가 끝났거든요. 왜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자정을 넘어서야 이 조사가 끝나게 됐던 것일까? 배경을 좀 보니까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무려 2시간 30분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조서 열람을 했다는 겁니다.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없다라고 한다면 진술서만 내놓고 따로 뭐 답변한 것도 없는데 뭐하러 저렇게 뭐 조서 열람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토시 하나라도 혹시라도 자기가 뭔가 놓친 게 없지는 않을까 그거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나 지금 명백한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임입니다. 백현동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배임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검찰은 그 배임의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적게는 200억, 많게는 3천억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지를 보니까 두 가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성남 도계공입니다. 원래는 도계공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도계공이 가져갔어야 되는 이익 배분, 그게 이제 200억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그 도계공이 결국에 백현동 사업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해가지고 지분이 절반 정도를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백현동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 도계공을 배제시켰다라고 하는 걸로 도계공에 갈 수 있었던 이익 200억 정도를 배임으로 보는 거. 요게 일단 첫 번째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남 도계공이 불참하게 됨으로써 민간업자들이 그 사업 이익을 다 독식하는 구조가 되게 됐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이익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 금액 얼마까지 늘어나게 된다? 3천억 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안디벨로퍼가 뭔가 그 정바울 씨가 있는 거 거기서 가져갔던 이익이 3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 전체다를 배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유력하게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200억 정도를 배임 규모로 보는 게 유력한 것 같습니다. 왜? 성남 도계공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 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진술서 몇 장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성남 도계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공이 참여하지 않았던 거는 뭐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꼭 도계공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술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도계공을 배제시킴으로써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넘겨줬다라고 한다면 그건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사안에서 제일 중요한 도계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이미 도계공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은 자필 문건이거든요. 이거는 빼박인 것이고요. 그래서 대장동에도 집어넣었던 도계공을 백현동에도 집어넣지 않았다. 철저히 그거는 그냥 김인섭과 정진상 두 사람의 어떤 계략이라고 할까요? 그게 결과인 것이고 그 결과를 누가 또 마찬가지로 수혜를 봤던 거예요? 이재명이도 수혜를 봤던 것이죠. 이건 빼박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박 상황에 대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몇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뇌가 이재명으로 완전히 녹아있을 정도로 절여있는 박찬대, 이 코딱지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구속이 돼도 당대표 중심으로 결속해야 된다. 옥중 공천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측이 안 됐던 아마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법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고민정입니다. 고민정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숨결까지도 익힌 여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게 고민정이죠. 그렇죠? 근데 그 고민정이가 놀랍게도 이번에 어떤 얘기를 꺼냈냐? 이재명과 정치 운명을 같이 한다. 이재명의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만 뉴스에 오르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문재인의 숨결을 익혔다는 사람이 이재명과 정치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니까 숨결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익힌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의 숨결을 익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정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늙은 그냥 박지원이에요. 좀 끔찍한가요? 얼굴만 바뀐 박지원, 그게 바로 고민정이거든요.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멘트를 조목조목 따져보게 된다면은 저 기사 헤드라인과는 정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 그게 원래 고민정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시작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책 운명을 같이 한다.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약간 근데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좋지. 약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뉘앙스가 명확해지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연히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가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도 덧붙이고 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고민정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양쪽 두 사람의 숨결을 같이 익히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의 숨결도 익히고 이재명의 숨결도 익히고. 글쎄요, 어떤 숨결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입냄새밖에 안 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어느 쪽의 숨결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정의 가운데 서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요리조리 지금 숨결을 전부 다 익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